안녕하세요. 참 사람살이라는 게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좁아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미화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업으로 1년에 10억을 넘게 벌고 압구정동에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거든요. 사실 저는 사치와는 관련이 없지만 와이프가 굉장히 꾸미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도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죠. 자기야, 이번에 샤넬 신상에 엄청 이쁜 가방 나왔대. 가격대는 800이라는데. 아, 그래. 그럼 이번에 그 가방 당신 생일 선물로 사면 딱이겠다. 고마워. 제가 와이프에게 명품을 사주면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분이 좋다고, 남편이 최고라고 말을 해주니 저는 더더욱 와이프에게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동들이 와이프를 점점 더 사치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와이프는 저희 회사 회계팀에서 장부를 맡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국 거래처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뭐라고? 김 실장, 대금을 먼저 보내기 전에 물건을 받았어야지. 어쩌자고 물건 받지도 않고 대금을 보낸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쪽에서는 지금 한 달째 연락이 없는 거고? 네, 전화도 안 받고 중국에 있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니까 잠적한 모양인 것 같아요. 저희처럼 거래 크게 계약하고 나서 대금만 먼저 주고 물건 못 받은 기업이 거의 10군데가 넘고 피해액도 10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중국 쪽이라서 소송 거는 것도 쉽지 않고, 일단 거래처 사장이라도 만나서 물건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저희 회사는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회사의 현금 흐름이 그 사기 때문에 전부 다 막히게 되었고, 다른 한국 거래처한테 돈을 못 주게 되면서 완전히 저희는 망하게 된 것이었죠. 다른 거래처가 돈을 못 받으니 저희에게 물건을 안 주고 저희는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돈을 못 벌고 매출이 안 나오니 자연스럽게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내분이 회사 장부 맡으셨다고 하셨죠? 2011년부터 지금 10억 넘게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모르셨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아내분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옮기고 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가 그러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큰데 왜 지금까지 모르셨나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내분이 장부를 관리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 몰래 저희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백수인 천안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횡령을 목적으로 만든 그 회사를 통해서 제 돈을 빼돌린 것이었죠. 장부 조작해서 대금을 주고 물건을 받은 것처럼 해서요. 당연히 아내가 회사의 모든 장부를 총괄하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 딸을 잘 키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는 그 모습에 늘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나의 착함과 선함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겠더라고요. 당신, 이번엔 나 파산 신청하면서 회계사한테 다 들었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돈 빼돌린 거. 나 지금 정말로 돈 한 푼도 없거든? 당신이 지금까지 빼돌린 돈 나한테 군말 없이 주면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당신이 한 짓 다 덮을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와이프를 의심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당신. 오히려 아내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회계사가 정리해준 장부들과 페이퍼 컴퍼니 명의자가 적힌 종이를 그녀의 얼굴에 뿌리니 아내는 그걸 확인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민망했던지 우리 친정이 힘들어서 내가 그랬어.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돈 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소리치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내는 저와 연락이 끊겼고 처가댁과 처남도 아예 잠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안 사위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해외로 나간 것 같던데? 아이고, 그 집안 부모부터 맨날 돈돈거리던 집안인 것 같던데 결국 이렇게 되네. 어쩌면 좋아. 제 아내는 아예 제 돈을 들고 해외로 가게 되었고 결국에 저는 이혼 신청을 해서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딸내미도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나아가서 해결하는 공동체인 것인데 엄마가 배신을 한 것이니까 벌을 받아야지. 나는 더 이상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아빠 인생 살아. 나도 나대로 열심히 살 거니까. 딸은 정말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성숙하고 심적으로 마음이 넓은 아이 같아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뒤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빠가 당장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간 꼭 성공해서 우리 딸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자랑스럽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이미 아빠 그 자체로 내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존재야. 딸의 말에 저는 펑펑 울어버렸지요. 그렇게 저는 순수익만 10억이 넘는 사람에서 한 푼도 없는 땅거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노가다판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려고 했지만 그것도 텃세가 있고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노가다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이가 50이 넘은 상황에서 노가다를 하니 며칠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양씨는 몸도 안 좋고 해서 내일부터는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나 봐. 양씨가 다칠까봐 양씨 쪽으로 신경이 가서 일을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속상하겠지만 양씨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석사까지 한 인재니까 다른 쪽으로 양씨 장점을 살려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지금까지 한 일당이고 내가 미안해서 3만 원 더 넣었어. 가는 길에 딸내미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줘. 어쩔 수 없지요. 제가 방해가 되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몸으로 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본 겁니다.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퇴사한 40대 중년 남성. 미화원으로 다시 새 인생 시작하다.
라고요. 저는 그때 이건 내 일이다 라고 딱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그래도 어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라고 불릴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서 경영학을 석사로 공부까지 했거든요. 공부나 시험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에 홀린 듯이 바로 미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실기랑 필기를 합격해서 채용될 수 있었지만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미어원 외주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꽤나 잘 맞았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죽이 맞았고 적어도 노가다 일보다는 훨씬 쉽더라고요. 에휴, 진작에 이 일을 할 걸 그랬어. 딸도 아빠, 이제 아빠가 일 나가니까 나도 기쁘다. 아침마다 항상 아빠가 신문 보면서 울상 짓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침에 샤워하고 나가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 딸내미도 저를 응원했어요. 그렇게 저는 소소하게 일하면서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청소부 식구들은 제가 예전에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는 것을 듣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저희가 뭐 양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됐어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필요 없지요.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거 생각하면 지금 이 일 못하지요. 저도 별거 없습니다. 이따금씩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속상하긴 했어요. 사업가로서 잘 나가던 시절에는 정말로 화려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소 일을 하면서 사업으로 다시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살 때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어. 이 남자 놓치면 앞으로 결혼 못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로서 딸내미가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딸이 좋다는 남자는 다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교제를 해보고 이 남자랑 평생을 살아도 될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은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어. 우리 딸을 믿는 만큼 딸이 데려온 남자도 아빠가 믿어야지. 그렇게 저는 사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인사드리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주 깍듯해 보였습니다. 하는 일은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좋더라고요. 아빠가 판사 출신 변호사에 엄마도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요. 속으로 내가 별 보잘것없는 일을 해서 우리 딸내미가 시댁에서 무시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걱정이 되네. 하지만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사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딸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그 시댁에서 저희 딸내미를 무진장 무시하고 결혼 허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뭐 그런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대충 딸의 얼굴 안색만 봐도 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딸내미, 나는 딸내미가
시댁에서 환영받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벌써부터 결혼하기 전인데 시댁 사람들이 시자짓하면 얼마나 딸내미가 힘들겠어. 그래도 내가 잘해보고 싶어. 딸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저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응원을 했죠. 나중에 딸은 시댁에서 결혼 허락을 최종적으로 받아낸 것 같더라고요. 얼굴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그날 저는 새벽 청소일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일을 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상견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사돈댁이 이미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식당에서 진행되었고 룸이었는데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사돈의 말소리인 것 같았어요. 에휴,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사자 들어가는 며느리나 집안 형편이 넉넉한 곳에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애가 눈에 무슨 귀신이 씌인 것인지 너랑 결혼하겠다고, 너랑 안 하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난리를 쳐서 우리가 결혼 허락한 거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미화원이라는 집딸내미한테 아들을 주겠어? 아직도 후회스러워. 에휴. 이런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상견례장까지 와서 제 딸한테 구박을 하고 무시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당장이라도 욕을 하면서 안싸돈 멱을 잡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진정시킨 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드르르륵 열리자 딸이 저를 쳐다보았고 익숙한 사위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보게 된 사돈의 얼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뭐야, 미숙이 아니야? 세상에, 오빠! 알고 보니 안사돈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던 미숙이었어요. 그때는 추녀에다가 엄청 못생기고 또 욕심도 많고 성격도 안 좋아서 마을 애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그런 미숙이가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미숙이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저는 미숙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내 딸이 요새 결혼 준비하면서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 그런데 미숙이 너였구나. 내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미숙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다리를 후덜덜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오빠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아이고, 갑자기 미안하네.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숙이와 제가 같은 동네에 살 때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던 미숙이를 제가 구해줬거든요. 애들한테 너네들 사람 이렇게 괴롭히면 죄책감 안 드니? 그래, 미숙이가 너네를 돈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너네가 미숙이 왕따 시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돌 던지고 흙 던지고 밀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에게 화를 내니 그때부터 미숙이가 괴롭힘을 안 당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는 마을에서 키도 크고 나름 인기도 좋아서 애들이 제 말을 다 잘 들었고요. 그때부터 미숙이가 저를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말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미숙이를 떼어내느라 애를 꽤나 먹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결혼하면서 미숙이와 아예 연락이 끊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제가 상견례에서 만나게 된 거였지요. 못난이 추녀였던 미숙이는 얼굴을 아예 갈아엎었더라고요. 미숙이는 혹시라도 제가 자기의 과거를 남편에게 말할까봐 무서웠던 것인지 저에게 설설 기더라고요. 아이고, 오빠가 참 착한 사람이었지. 힘들었던 나를 도와줬으니까. 아이고, 내가 귀한 집 딸 못 알아보고 못 살게 굴었네. 너무나 민망하다, 민망해. 그래도 뭐 과거는 과거니까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오늘은 상견례 잘 진행하자. 이제는 뭐 오빠가 아니라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지? 미숙이는 갑자기 친절해져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딸도 당황한 듯 보였고요. 한순간에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고, 나중에 미숙이가 저를 찾아와서 미안해 오빠. 내가 판사랑 결혼하고 나서 콧대가 너무 높아졌나봐.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다가 아주 이번에 큰 코 다쳤네. 내가 못난 사람이지. 미안해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내 딸 괴롭히지 말고 시어머니 노릇 잘해줘. 그렇게 딸내미는 다행히 시댁의 이쁨을 받으면서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어느 날 딸을 만났는데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안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딸, 아빠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야, 아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에이, 다른 사람은 속여도 아빠는 못 속이지. 아빠한테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 딸이 속상해하는 거 못 봐. 하지만 딸은 저의 추궁에도 끝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일도 아니고 다 지나갈 거라고 하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딸내미가 저희 집에 왔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간 거였어요. 저는 소파에 올려져 있는 딸 핸드폰을 보고 아이고, 애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핸드폰을 두고 가고 참. 딸 핸드폰을 열어서 사위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딸이 시모랑 연락을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걸 본 순간 기함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 내가 정 변호사랑 만나고 있는 거 내 아들이나 시부한테 말하면 네 인생 끝나는 줄 알아. 알겠어?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입 꾹 다물고 있어. 알고 보니 미숙이는 밭갓사돈의 동료 변호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우연히 그 모습을 딸내미가 목격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숙이는 제 딸을 협박하면서 입을 꾹 다물게 만들었고, 제 딸은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시부도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도 심적으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딸은 이제 이혼하면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 될 수도 없으니까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모가 자기를 협박하니까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얼굴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바로 딸내미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딸,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 그리고 남서방이 맨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불륜 의심 증거가 있는데도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딸? 아빠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 그리고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설마 아빠 내 핸드폰 다 본 거야? 딸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로했고 마음을 달랜 후에 딸내미를 친정에 데려다가 놓고 사위가 올 때까지 딸의 신혼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남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집에 어쩐 일이세요? 남서방, 지금 나랑 장난하나?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다른 회사 여자들이랑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건가? 그리고 술게임이라고 하면서 여자 직원이랑 볼뽀뽀하고 내 딸이 그 사진을 자네 핸드폰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 하는 겐가? 제가 소리를 치니 남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먼 산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남서방의 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남서방.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자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만든다고. 나 이번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남서방. 그러니 각오 단단히 하고 딱 기다리게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 남서방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판사 출신 변호사 아빠를 믿어서 그렇게 뻔뻔한 표정을 짓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남서방에게 따끔한 경고를 내리고 사돈댁에 찾아갔습니다. 사돈댁 앞에 가니 미숙이가 지 아들이랑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는 어쩌자고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난 거야? 아빠가 알면 그래도 변호는 해주시겠지만 가만히 있겠니? 너 골프채로 날려버리겠다고 난리 치시겠지. 아유, 어쩌자고 장인어른 귀에 들어갔어. 나도 곤란해지게. 그러게 와이프 입단속을 확실히 했어야지. 미숙이의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로써 사위의 분류는 확실해졌던 거였지요. 저는 사돈댁의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아니 우리 집까지는 어쩐 일이야? 아주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사돈, 아니 김미숙, 너 정말로 미쳤구나. 네가 장 변호사랑 바람 피운 걸 내 딸이 알고 있어서 내 딸 협박했다며. 맨날 협박 문자 보내고 사람 보내서 너 같은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했다며. 너 그거 범죄야. 나도 네 과거 털어줄까? 마을에서 네가 했던 짓거리들? 돈 벌겠다고 네가 고등학생일 때 다방 아저씨들이랑 놀고 돈 받고 그런 것들? 그리고 너 성형수술 전 과거 사진이랑 전부 다? 결국 김미숙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더라고요. 오빠,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대신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라. 나 정말로 남편이 알면 내 인생 끝장이야. 이 사람 성격 장난 아니라서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을 수도 있어. 정말로 오빠, 이렇게 빌게.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너도 참 한심하다. 그렇게 잘난 남편을 두고서 또 바람을 피워? 그리고 감히 내 딸을 협박해? 내가 만만해? 내 딸이 만만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로 창문이 깨질 듯한 파워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퇴근을 한 박가사돈이 집에 들어왔고 저를 보고 놀라면서 아니,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사돈? 저는 한숨을 푹 쉰 뒤에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서방이 제 딸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당신 와이프가
장 변호사랑 바람 피운 것을 제 딸이 알게 되자 그때부터 제 딸에게 매일 협박 문자를 보냈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딸 핸드폰에 온 문자들과 남서방이 바람 피운 모든 것들을 폭로했습니다. 사돈의 떨리는 손이 제 눈에 보였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바깥사돈은 저에게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랑 아들 단속을 잘했어야 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상처받은 따님은 마음 잘 추스르기를 바라면서 일단 댁에 가 계시면 제가 아내와 아들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말해놓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제 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숙이는 남편에게 맞아서 눈이 밤탱이가 되었고 남서방도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 출신 변호사로 버는 돈을 모두 가정을 위해서 썼는데 그런 배신을 당하니 바깥사돈도 상당히 열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미숙이도 결국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남서방도 제 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한순간에 판사 마누라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여자로 전락해버린 미숙이는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하면서 사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잘 못 받은 듯해 보였고요. 그리고 남서방은 회사에서 불륜 소식이 다 퍼져서 회사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은 역시 아빠 말이 맞았어. 결혼은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한순간에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아빠 말 들어야겠어. 딸,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러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니까 이혼했다고 움츠러들지 마. 저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와중에 저희 미화원 청소팀 중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비대면 청소업체를 따로 창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장난이 아니었고 또 사업 아이템이 한 번에 확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비대면으로 빨랫감을 수거해서 빨래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빨래를 가져다 놓고 소위 말해서 세탁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문 앞에 빨랫감만 가져다가 놓으면 모든 게 알아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먹힌 거였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시 성공하게 된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혼한 딸내미도 제 일을 도우면서 아빠 정말 대단해. 나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 보면서 다시 용기 낼 수 있었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다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청소 도우미를 불렀는데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미숙이가 딸의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 청소 입주 도우미로 온 거였습니다. 모자를 푹 쓰고 스카프로 입을 가려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지만 딱 봐도 미숙이었고 저를 알아보고 모른 척하는 미숙이에게 미숙아, 너 어떻게 된 거니? 이혼하고 이제는 아파트 청소일하는 거니? 결국에 이런 일 할 거면서 내 딸을 그렇게 무시한 거야? 너 자신한테 창피하지 않아? 이런 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 미숙이는 머뭇거리다가 청소도구함을 팍 떨어뜨리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어지간히 창피한 모양이었더라고요. 막 뛰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오리 같았습니다. 뒤뚱뒤뚱 그 모습이 추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딸, 이제는 우리 과거 다 잊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자. 이제는 아빠 돈도 잘 벌고 우리 딸 지킬 수 있으니까 딸내미 아빠가 더 잘할게.
그렇게 저희 부녀는 어쩌다 보니 사돈댁에 시원하게 복수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 다시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도 넉넉하게 벌게 되었고 요즘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제 사업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려고요. 더 이상 배신당하고 싶진 않네요. 참 인생이 마음이 아픈 게 꼭 당하고 나서야 교훈을 얻더라고요. 제 딸도 이혼하고 나서야 얼마나 남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한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고, 저도 배신당하고 나서야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 인재인지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제가 지금 느끼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순간들, 불어오는 바람, 나무의 그늘, 그리고 푸르른 바다와 시원한 대지의 포근한 그 느낌들,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고 돈 많이 번다고 우쭐하지 않고 정말로 진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따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하다 보면 행복은 내 곁에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 망하고 딸내미의 이혼부터 시작해서 아내의 도망까지 참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 보니까 마음이 훨씬 더 후련해지네요. 그리고 더 편안해지고요. 이래서 나이 잘 먹으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하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담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지나가니까 우리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서 하루하루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참 살다 이런 일도 다 겪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사꾼 딸내미예요. 우리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감자랑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혼자서 자취하면서 살게 된 사람이었죠.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안정적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꿈인 여자였어요.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는 거? 남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 그것들 모두 저랑은 관련 없는 일이었죠.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회사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거래처 남자였어요. 당연히 저는 을이었고 그 사람은 갑이었죠. 어찌되었건 그 남자가 있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해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남자가 정말로 친절했고 자상했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았어요. 조금씩 호감이 갔고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죠. 소미씨, 우리 조심스럽게 시작해볼까요? 나 소미씨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정말로 자신 있어요. 그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나랑 8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인데 교제를 시작해도 될까? 이 관계
정말로 괜찮은 관계인 게 맞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은 떼어낼 수 없었고,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고통스러워지고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안 좋아하냐면, 우리 엄마가 아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나이 차에서 오는 세대 차이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 남자와 저는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달콤한 데이트를 하며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소미야, 우리 결혼하자. 오빠 이제 나이도 찼고 소미랑 결혼하고 싶어. 처음 소미 본 순간부터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소미가 아니면 다른 여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소미 너라는 아이가 내 마음에 파고들었어. 오빠, 사실 나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게다가 나는 아직 부모님한테 오빠랑 교제 사실도 말 못했고. 괜찮아. 소미 너는 몸만 와.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우리 함께 같이 가서 말해보자. 그렇게 오빠와 저는 부모님,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의 집에 가서 결혼 소식을 말했습니다. 놀란 엄마는 아이고, 내가 소미한테 어릴 때부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소미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어쩌면 좋니. 정말로 마음이 참 무겁다. 무거워. 이거를 어쩌면 좋니. 엄마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모습에 그래, 그래도 요즘은 옛날이랑 시대가 달라져서 나이 차이 많이 나도 결혼하고 그러더라. 내 생각을 우리 딸내미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나는 뭐 더 바랄 게 없다. 엄마가 바라는 게 뭐겠니? 그저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둘이서 잘 살면 그걸로 끝인 거지. 안 그러니? 엄마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면서 저와 오빠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 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누구보다 탄탄하고 듬직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고, 엄마한테 보여줄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그리고 부잣집인 시댁의 힘으로요. 사실 상견례에서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끝까지 팍팍 내셨거든요. 시모는 에휴, 애들이 지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아들 잘 키우겠다고 안 한 게 없어요. 좋은 것들은 다 사서 먹이고 또 공부도 엄청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뭐 그런데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참, 에휴, 난 아들이 그래도 결혼이라도 잘해서 좀 며느리 덕 좀 볼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자 시모는 에이, 뭐 장난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뭐 진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속을 벅벅 긁어놓았습니다. 집에 간 엄마는 소미야,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시댁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참 소미 네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괜히 드네. 엄마, 나도 상견례장에서 민망하긴 하더라. 시모는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렇고 엄마도 속상하게. 그런데 뭐 시모는 자기 아들 잘난 맛에 사시는 분 같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예식장도 다 잡고 이미 청첩장 같은 것도 다 돌렸는데 어떻게 하겠어. 결국 엄마의 마지막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지 몰랐지요. 아마도 결혼 2년 차였을 거예요. 며느리야, 너도 아이를 좀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요즘 내 주변에서 친구들이 손녀, 손주 본다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들려올 때마다 나도 부러워서 죽겠다. 나도 손주 좀 품에 안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겁니다. 아, 노력해 봐야죠. 이제 신혼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한번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이쁜 옷도 입고 그래봐. 여자가 꼬셔야지. 어머님은 저에게 못하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남부끄러운 말도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어머님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나도 민망했던 저는 네, 일단 제가 알아서 힘써볼게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아이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자녀 계획은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달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겼을 때는 제 미래가 앞으로 찬란하고 행복하게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주 끔찍하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을 거예요. 남편이 제 생일에 저에게 속옷을 선물해줬는데 저한테 준 거랑 똑같은 세트가 장롱 안에서 하나 더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박스에다가 이쁘게 포장까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당신, 내가 아까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당신이 나 생일 선물해 준 속옷 세트가 왜 한 벌 더 있어? 어? 아, 그게 주문을 잘못해서 하나 더 왔어. 그런데 속옷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장롱에 처박아둔 거지. 냅뒀다가 남자 속옷으로 교환하든지 하려고. 아, 그런 거구나. 뭔가 이상하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쎄하고 느낌이 이상한 거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뭔가 찝찝한 느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파트 아래에 사는 여자가 저랑 똑같은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여자와 제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날 비가 왔고 그 여자가 우산이 없었던 것인지 몸이 비에 홀딱 젖었었거든요. 흰 색깔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 옷에 물이 묻으면서 속옷이 희미하게 보였고 저랑 똑같은 속옷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같은 속옷을 입었네? 남편이 나한테 선물 준 거는 한정판이라고 해서 개수도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웃집인데 같은 속옷을 입냐? 아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지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요. 제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은 남편의 회사에서 나오는 사옥 같은 곳이었어요. 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살 수 있게 만든 아파트였지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회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 여자도 쓱 보니까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듯 해보였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것인지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사람인 듯 해보였고요. 뭔가 찝찝하단 말이지. 왜 이렇게 자꾸 불길하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날 밤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징
진동이 울리는 것을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바로 저는 핸드폰을 들어서 카톡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는 "지금 자?" 이렇게 뜨더라고요. 카톡 프사를 보니까 딱 봐도 여자였습니다. 순간 혈압이 쫘르륵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미친,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유부남한테 지금 자냐고 물어보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려고 하는데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카톡의 내용은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에게 또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잠금되어 있어서 카톡 미리 보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내용은 불륜을 의심하기 충분했습니다. "안 자면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오늘따라 보고프네. 마누라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내 문자 지워." 심장이 쿵 했죠. 내가 임신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불륜을 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의 싸다구를 팍 때리고 아주 개판을 치려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의 뒤를 밟은 거였죠. 그 요즘에는 400만 원 정도 내면 이혼 준비하는 사람들 돕는 흥신소랑 포렌식 조사회사에서 탐정이라는 팀이 있어서 핸드폰 같은 것도 해킹해서 전부 증거를 뽑아주더라고요. 저는 총 600만 원을 구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남편 뒤를 캐는데 걸린 시간은 딱 4일이었어요. 사모님, 부탁하신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내에서 불륜을 하신 것 같습니다. 2층 아래에 803호에 사는 분이랑 내연관계이고 회사 내부 통신망 통해서 얻은 메시지 기록이랑 불륜 증거들 여기 있습니다. 착수금 100만 원 더 주시면 됩니다. 흥신소 사장이 저에게 건넨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 여와 제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야, 몰라. 요즘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덜 외롭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알았다면 당신이랑 결혼했을 텐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환상적이니까 진짜로. 아이 참, 그렇게 나랑 결혼하지 왜 그런 빼빼마른 빼빼로랑 결혼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 둘이 만나게 만들어." 아주 둘이서 신이 났더라고요. 불륜을 그저 일상 탈출의 한 부분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그들의 문자 메시지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듯 했어요. 저로서는 열불만 터지는 상황이었죠. "내가 니네 둘 죽여버릴 거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 임신한 와이프 놔두고 불륜질해?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남의 여자를 만나냐고? 그것도 유부남이 사내 불륜을? 어?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어디 아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어디서 사람 바보를 만들려고 해? 내가 모를 줄 알아? 증거 다 보여줘? 군말 말고 당신 자백해. 그리고 이혼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다가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집에 있는 양은 냄비 가져와서 깡깡깡 소리 내면서 남편 때리고 분을 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 결국에 본인도 지친 것인지 "그래, 나 잠깐 딴 여자 만났어. 당신 임신해서 그래서 외로워서 딴 여자 만났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서
그냥 미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너무나도 미워 보이고, 내가 내 발로 지옥문으로 들어갔구나. 뭐가 그리 급해서 결혼한 거야? 아이고, 내 인생, 내 인생.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니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뭐야? 여보!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는 저를 붙잡았고 저는 그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이 유산.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가 안정기에 들어갔는데 못 버틴 것 같습니다. 유감이지만 아이 심장이 뛰지 않아요. 쿵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나의 첫째 아이가 죽은 게 너무나도 한스럽더라고요. 시모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왔고 저를 보자마자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은 손주를 걱정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어쩌면 좋니? 온 동네 방네에 곧 손주 본다고 소문 다 냈는데 너는 애 하나 못 지키니? 어머님, 어떻게 애 하나 못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넌 참 말꼬투리를 잡아야겠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 너는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왜 애를... 아이고, 참 속이 터진다 터져. 어머님은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폭발했죠. 어머님, 사실관계는 정확히 아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갔을 때 아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륜지라는 거 알고 나서 충격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어머님은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네가 밤일을 못해서 내 아들이 딴 눈 판 거 아니니? 게다가 내 아들이 가난한 농부딸 시골 출신 여자애 구해줬으면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이 불륜지라는 거는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걸 못해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어머님은 되려 민망하니 저에게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유산으로 인해서 힘도 없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고 혼자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소미야, 어떻게 된 거야? 이혼이라고?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정말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화가 난 모습을 보였어요. 그딴 집안에 내 딸이 계속 결혼 생활하게 둘 수는 없다. 아유, 지겨워. 정말 너무 지겨워. 가만히 한도. 아들 둔 게 벼슬이야? 아들이면 내 딸 임신했는데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결국 합의 이혼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합의 이혼할 때 이것저것 서류 처리랑 위자료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 저랑 엄마는 시모랑 남편이랑 함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은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듣고 피식 웃으면서 대박이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니? 왜 엄마? 뭐 때문에? 참 세상 좁지. 일단 가보자. 어디서 내 딸을 건드려? 엄마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저랑 함께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덜컹덜컹 몸을 맡기며
서울에 도착한 저는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지요. 서울 사는 전 남편과 시모는 먼저 그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사무실에 도착하니 근처에 있던 파트너 변호사가 갑자기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사모님 하면서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엄마는 엄청 태연하게 장 변호사 아직도 여기 있었어? 야, 내가 여기 마지막으로 온 게 10년 전 같은데 그때는 신입 변호사인 장 변호사가 벌써 파트너를 달았구나. 똑똑한 장 변호사. 빨리 파트너 달 줄 알았어. 연봉도 꽤 올랐겠네. 그때 빚 있어서 힘들어했잖아. 사모님도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때 마지막 소송 끝내시고 강원도 내려가셔서 농사 짓는다고 들었는데 잘 되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우리 딸이 이혼하는데 상대 쪽 변호사가 여기서 보자고 하네. 아, 오늘 미팅 잡힌 게 사모님 미팅이었어요? 세상에. 파트너 변호사라는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향해 90도 인사를 하니 다른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벙벙할 뿐이었죠. 사람들이 왜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저희 시모랑 전 남편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이한 광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우리 엄마에게 다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시모와 전 남편은 잔뜩 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가 우리 엄마에게 강원도에서 농사만 짓는 줄 알았는데 어디 서초구에서 장사라도 한 모양인가 봐요? 변호사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서빙이라도 했나? 하면서 푹 하고 우리 엄마를 비웃는 겁니다. 엄마는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로펌이 여긴데요? 저도 몰랐어요. 외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엄청 잘 나가는 로펌을 세운 건 알고 있었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외삼촌한테 로펌 대표직을 물려줬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삼촌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엄마가 가족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외가 쪽이랑도 재산 때문에 소송 벌이다가 결국 소송 끝나고 시골로 내려온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의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대충 소탈하게 살자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그것만 철석같이 지키려고 이런저런 방면에서 노력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상속받은 재산만 거의 60억에 달하고 외할머니 때문에 정재계에 어마어마한 변호사랑 정치인들이랑 다 알고 있는 사이였던 거였어요. 그때 파트너 변호사가 우리 엄마한테 오더니 제가 방금 사건 자료 검토해보니 유책이 사위분에게 있어서 이거는 합의 이혼보다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미팅 캔슬하시고 제가 사건 담당해드릴게요, 사모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면서 시모에게 되려 없는 것들이 몸에 명품 걸치고 있는 척하고 사람 깔보는 거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봐요. 아들 감싸려고 하다가 결국에 황금알 낳는 거위 배가른격이 된 거니 에휴 바람 피우고 내 딸한테 차마 잊히지 못할 욕짓거리에 모욕하고 무시한 그 대가는 두 모자 모두 고스란히 받아야죠. 각오 단단히 하세요. 지금부터는 강원도에서 농사짓는 아줌마가 아니라 대형 로펌 손녀로서 인맥이란 인맥은 다 동원해서 복수할 거니까. 엄마의 그 말에 시모는 살짝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뻔뻔하고 당당한 척을 하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그래, 소송하든가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남편놈 손을 잡고 부모자는 그 로펌을 나갔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는 우리 엄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전에 사모님한테 큰 도움 받아서 애기 심장병 수술도 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있겠어요. 다 갚을 겁니다. 이번 소송도 제가 맡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와, 세상 든든했습니다. 엄마가 외가댁이랑 소송 때문에 이야기 꺼내는 것을 안 좋아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세상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라니 좀 놀랍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든든하게 의지를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상간녀에 대한 정체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 동료가 제 대학 동기거든요. 동기가 야, 네 남편 바람난 거 우리 회사에 아무도 모른다? 네 남편이 너랑 이혼한 게 되려 네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거고 그거 들켜서 아이 지워서 이혼한 거라고 네 남편이 소문냈어. 미친놈 아니니 이거 완전?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역대급으로 열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파트너 변호사에게 말하니 전형적인 악질의 가해자네요. 어차피 명예훼손 소송 걸려봤자 벌금 500 내면 그만이니 의뢰인께서 하고 싶은 대로 복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제가 이혼 소송 승소 판결 받아내고 위자료 받을 때 월급에다가 압류 신청해서 인사팀에다가 다 알게 해놓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즉시 제 전 신혼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지사항에다가 종이를 끼워놨습니다. 그 아파트가 남편 회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으니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곳이었으니까요. 1004호 남자랑 803호에 사는 이혼녀 여자가 바람 피운 거 아시나요? 1004호 와이프가 바람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사내에서 불륜질해서 이혼당했다네요. 우리 팩트는 알고 갑시다. 라고 적은 뒤 남편이 그 여자랑 뒹굴고 있는 사진과 메시지 등등을 붙여놓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 종이는 경비에 의해서 떼어지게 되었지만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이에 벌써 소문이 그 회사에 쫙 났나봐요. 바로 제 친구가 야, 미쳤다. 지금 회사 난리 났어. 네 전남편이 회사에서 불륜질했다고 인사팀이랑 홍보팀도 발칵 뒤집혔나봐. 네 남편이 2년 전에 회사 홍보자료 잡지에 대표 얼굴로 실린 적 있었잖아. 어떻게 회사 홍보자료까지 찍은 남자가 불륜질을 할 수 있냐고. 사장 귀에까지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쌩 난리 났어. 진짜로 난리도 아니야 지금. 와, 너 제대로 복수한다. 소름 끼치는데? 아, 그래? 이야, 생각보다 소문이 진짜로 빠르구나. 역대급인데 진짜로? 나는 이렇게 빨리 소문 퍼질 줄 몰랐네. 경비가 하루 만에 그 전단지를 떼어버리길래 몰랐는데. 소문 쫙 나고 네 전남편 상사가 1년 전에 와이프 바람으로 이혼했거든. 그래서 불륜질하는 사람 진짜 혐오하는데 바로 밑에 있는 후배가 그딴 짓 하니까 열받았나봐. 네 전남편 일하고 있는데 그 상사가 갑자기 그러더래. 어디서 쥐똥 같은 게 회사에 굴러들어와서 쥐새끼 짓거리를 하고 있어. 눈은 쥐똥만큼 작아가지고 하는 짓은 아주 쓰레기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내가 누구 말하는지는 굳이 안 찝어줘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망신좆댄다. 게다가 더 웃긴 건 그 상간녀 다른 남자랑도 바람 피우고 있어서 그 남자가 네 전남편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뭐 둘이 싸움 나고 개 막장이던데?
저는 제 친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간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혼하고 외로웠던 것인지 회사에서 약간 외로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남자를 하나 둘씩 다 찌르고 다녔던 거였지요. 그래서 얻어 걸린 놈들이랑 전부 다 내연관계를 맺다가 제가 폭로를 하니 내연남들이 자기 말고 다른 남자랑도 그 짓거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꼴에 열받아서 서로 싸우고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던지면서 쌍욕하고, 아휴, 초등학생 수준의 싸움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꼭 못난 것들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들로 싸우고 그러더라. 엄마도 그랬어. 네 둘째 외삼촌이 술집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아빠 재산 더 달라고 소송 걸고, 그래서 그 소송 때문에 엄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골로 내려온 거 아니니. 내가 이번 기회에 말하는 건데, 딸아, 더러운 똥은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범벅된 열등감과 똥덩어리는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은 잃을 게 없어서 미친 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런 것에 희열을 느끼는 애들이거든.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저는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엄마, 소름 끼친다 정말로. 자기 아들은 잘나고 나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한 시모. 이번에 된통 참교육 당하고 남편 놈도 아랫돌이 함부로 다루다가 아주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다시는 사회생활 할 수 없도록 평판이 박살난 게 너무나도 기분 좋고 통쾌하고 시원하네. 진짜 잘 됐어. 내가 미쳤지. 순간 외롭다고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그래, 엄마가 살아보니 그래도 최대한 또래끼리, 나이 비슷한 애들끼리 사귀고 시간 보내는 게 최고로 좋더라.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위자료 받고,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야무지게 했습니다. 처음에 상간녀는 저에게 죄송합니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너무 삶이 외롭고 힘들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남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도 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 그 여자는 아이씨, 짜증나게 만드네. 라고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욕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 여자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여자는 소송당해서 위자료 3천만 원 저에게 주고 회사에 소문 쫙 나서 결국에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회사에 둘러붙어 있다가 상간녀의 두 번째 불륜남이 전 남편의 아구를 때리면서 회사에서 주먹 다짐이 일어나서 결국에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하긴 회사 대표 잡지에 실린 얼굴이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 당연히 잘릴만 하지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남편놈이 잘릴 때 그 상사가 제 전 남편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확 씨, 어디서 불륜질이야? 너 그러다가 일찍 죽어. 왜냐고? 내 눈에 다시 한번 띄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난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거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거의 반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얼마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시모도 시모 친구들 사이에서 아들이 바람났다고 암암리에 소문이 다 났나봐요.
저희 파트너 변호사가 시모 친구 중에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소송 관련 내용을 흘린 거였지요. 결국에 시모는 졸지에 아들이 바람나서 며느리한테 소송당한 여자가 되었고 거의 갱생 불가한 인생이 된 것이었지요. 얼마나 쌤통이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에휴, 나 살자고 한 이혼인데 왜 이렇게 이혼 과정이 힘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가 벅찰 정도로 힘든 고소 과정이었지만 엄마와 집안 사람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마음에 남은 앙금들을 다 풀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행복에 다가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화병 날 때까지 사느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이혼하는 게 속이 편하네요. 에휴, 그래도 이혼하길 정말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셔요.